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택 영작에 담긴 감동, 부제로 사유의 공간과 장소로 여러분들과 이 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전남대 건축학부의 오세규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집을 짓고 또 새로운 어떤 주거 공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과연 집이 진정으로 담겨 있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현대 사람들은 이 편리함과 기능적인 면, 그리고 안전한 면, 그리고 외향적인 면을 추구하는데, 이 집이라는 어떤 내용에서 진정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감동이 있는 사유의 공간과 장소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어떤 내용들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과 거주, 그리고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거주와 주거. 두 번째는 주택 공간에 갖고 있는 공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결국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든지 주거 공간의 중심성과 유동성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주거 공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떤 반영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대 사는 어떤 우리들이 주택을 만들거나 짓거나 또는 설계하거나 또는 그 삶을 영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가 많은 주택들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집을 짓는데 요구사항이 방이 몇 개고, 그리고 집의 모양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하는데 결국 집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주택의 공간과 장소, 그리고 주거 개념에 대한 공간과 장소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주택 사례, 오늘 지금 메인이 되는 내용이죠. 주가 되는 내용인데, 주택 사례에서 담겨 있는 공간과 장소, 특히 이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세계적인 어떤 주택부터,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전통주택, 그리고 또 현대적인 어떤 개념의 주택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간과 장소라는 어떤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근대의 주택에 담겨 있는 시대성, 그리고 편리성, 기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과 장소에 담겨 있어야 될 감동스러운 공간과 장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 속에서 집이 어떤 공간과 장소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동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찰로 결국에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또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야 될 중요한 어떤 맺은말이 되겠는데요. 집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집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주거의 개념은 그렇게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인간이 멈추고 머무르고 조용하게 휴식을 하는 곳.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장소성. 사실 이 장소성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곳이죠. 장소성에서 연유된 게 이 주거의 개념이죠. 집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껍질, 표피가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땅을 기반으로 하는 집이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마음의 장소, 마음 속에 그리는 그 어떤 환경 자체가 장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결국 홈이라고 하는 가족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소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 중심의 안정된 생활의 장소이기도 하죠.
주택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국내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레지던스라고 하는 내용은 앉아서 지내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의 어떤 맨션, 또 프랑스의 메종, 사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특히 뜻은 멈추다, 또 한 장소에서 집거하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한 위치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거기에서 그 공간과 장소와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의 마음의 심상의 장소가 생긴다는 뜻이죠. 또 다른 의미로 드웰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지하는 곳.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하우스, 도무스, 이것은 가사 전반의 전반을 수행하는 곳으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하나의 살기 좋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그 홈은 그 속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뭐 집가자를 쓰잖아요. 집면자에다 밑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뜻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문, 또 문벌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용어는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만 각국의 의미 자체는 하나의 집거하고 머물고 앉아서 지내고 그 속에서 가사 전반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두 개의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첫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헛이라고 그럽니다. 원시 오두막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시 때는 집을 기존에 있는 나무에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끝을 묶어가지고 내부에 하나의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비나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피신하는 곳. 그래서 피난처, 은신처의 어떤 개념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조금 발전돼서 우리가 건축술, 굿보이 발전돼가지고 하나의 나무로 공간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개념이죠. 왼쪽 그림은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바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제약이 있겠죠. 오른쪽 그림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기술이 발전된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리미티브 헛이라고 하는 온두막은 사실은 사람들의 공동의 열망이 있죠. 요즘에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계를 또 디자인을 의뢰를 하고 건축사들한테 또 설계가 끝나면 시공을 하는 건설업을 하는 분들한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또 나중에 이 설계가 다 되고 집이 지어지고 뼈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인테리어는 또 집이 산 사람이 가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은 굉장히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죠. 근데 과거에는 지금도 아마 제3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지경을 하면서 벽돌과 나무와 이런 부분을 짓죠. 우리는 그 전문성이 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주와 주거와 주택의 용어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묘하지만 거주와 주거는 사실은 앞뒤의 글자가 전도되는 내용이죠. 이 거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산다는 개념이고, 주거는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산다는 개념, 거의 비슷합니다. 주택, 사는 어떤 대지나 집을 이야기합니다. 거주와 주거와 주택, 미묘하죠. 아까 말한 우리가 레지던스, 드웰링, 매종, 맨션, 굉장히 복잡하고 두루 어떤 내용은 일치하고 있겠지만 또 공통적인 어떤 분모도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은 하우스라고 하고 그냥 가정은 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어떤 것은 행위는 거주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택과 거주, 홈을 또 합해가지고 믹스해서 또 주거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거, 단독주택, 단독주거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용어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철학자라든지 또는 건축가라든지 또는 어떤 이 집과 관련된 공간과 장소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우엔, 본넨, 덴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빌딩, 듀얼링, 띵킹이 되죠. 짓기, 거주하기, 사고하기라는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제 존재한다. 하이데거의 어떤 존재, 실존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계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짓는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 아까 우리가 주택, 주거, 거주에 대한 어떤 정의를 했듯이 to stay in place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하려면 반드시 사물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 어떤 공간에 사람이 그냥 덜렁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소품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또 다른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머무른 게 결국 거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주는 명사형인데 번역은 동사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주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실존적 행위이고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아마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주와 거주하기로 이렇게 보면 조금 제가 풀어서 한번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주는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와 장소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 장소, 땅과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핵심적인 그러죠. 공간과 장소는 결국 사람의 생활, 행위, 또 사람이 느끼는 심상, 이것과의 관계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땅과 공간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분이고 그 공간을 어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주는 인간과 세계,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총칭한다.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주하기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굉장히 사람의 의지가 나타낸다. 여기서 사람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집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땅을 사고 또 집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짓는 과정에서 결국 그 거주자, 거주하는 사람, 사는 사람의 의지가 잘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많은 그 의뢰인들, 클라이언트들께서 집을 짓는다고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그 집이 과연 그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가? 아마 그 의지는 있다면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투자의 가치 같아요.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집을 얼마에 지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이 집을 방 몇 개에 자녀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집을 추후에 얼마에 팔고 싶은데 가격이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결국에 집은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거주는 개인의 어떤 생활 의지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풍경 같은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주는 살기 위한 어떤 장소를 성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가능성으로 삶을 경험하는 것.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보여지는 여러 사례 중에 그 집이 기능적인 것, 경제적인 것, 편리성을 떠나서 마음의 공간의 장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집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가치까지 포함하는 결국 사유와 철학적인 어떤 가치와 개념을 가지는 그런 어떤 장소와 공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는 두 번째 어떤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주는 자연과 도시, 우리의 어떤 대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집의 위치가 결국 자연 아니면 도시잖아요. 그 도시와 자연 속에 자신의 어떤 집, 장소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를 나타낸다, 표현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집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어떤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에서 우리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오래전에 집을 짓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뭐 대지도 있고 땅도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생활에 대한 어떤 상상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지만 이 아파트에 제가 2층을 살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여지는 밖에 있는 나무들, 풍경, 과연 이 아파트도
내 가치를 표현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의문을 들었어요. 또 하나는 결국 사람들이 대지를 선택하고 그 대지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열망하는 이유는 자기 가치를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단독주택을 추구하고 그 속에 살지 않는가, 살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이, 공간이 집이라면 거주는 사람과 집을 만드는 어떤 사물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르베르크 슐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 중에 The Concept of Dwell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의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집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아까 하이데거를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노르베르크 슐츠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거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호된 장소에서 편안하게 존재하는 곳. 집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오면 모든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보여지는데 집만은 완벽하게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우리 이렇게 그 프리미티브 헛이라고 하는 오두막, 그 집은 원시인들이 은신처로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격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일차원적인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거주는 비를 맞지 않으려고 지붕을 만든다는 의미의 그 이상의 것이다. 또 주택은 개인의 생활을 위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다. 굉장히 이 말은 굉장히 평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치와 의미와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주택과 거주의 어떤 관계, 또 여러 가지 용어 정리라든지 집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집에 대한, 제가 이제 주택 명작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집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까지 집은 그냥 살기 위한 기계, 또 살기 위해 편리한 어떤 공간, 이런 것 말고 그 이상의 것.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새로운 어떤 주거, 또 새로운 어떤 자기의 터전을 만들려고 시도도 하고 노력을 할 것인데, 결국 이 내용은 집을 보는 눈, 시각, 그리고 집이 어찌 돼야 되는가, 집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집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간과 장소를 이야기해요. 사실 건축에서는, 또는 주택에서는 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의 3요소 그러면 기능, 펑션이란 말이죠. 기능, 편리함과 기능, 사람의 생활을 수용하는 어떤 기능이 있고, 구조, 안전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지금 광주에서도 어떤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3대 요소를 말할 때 기능보다는 구조를 먼저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일단 건축물은 안전해야죠. 뼈대가 안전해야 되고, 중력에 대해서 안정돼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기능이 있어야 되고, 기능과 구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건축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보관하는 창고는 그걸 건축이라고 쓰지 않아요. 왜?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전거를 보관하는 기능, 그리고 뼈대가 안전하는, 비바람에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스트럭처, 구조란 말을 씁니다. 구조물 이렇게 써요. 다 우리 도시에서 보는 일반적인 어떤 건축물, 상업시설물, 예를 들면 당구장, 탁구장, 또 뭐 노래방, 또는 뭐 식당, 이런 건물을 보고 우리가 저 건물은 건축물이야, 굉장히 감동스럽네, 막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 두 개,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걸 우리가 빌딩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이라고 써요. 근데 그 이상의 구조와 기능과 또 하나를 첨가한다면 이 미죠. 미. 이 미란 말은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죠. 딜라이트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즐거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에 대한 가치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공간과 형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즐거움, 마음이 감동스러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느낌을 이 감동이 가는 어떤 부분은 결국 공간과 장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건축물의, 주택의 형태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입니다. 형태예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 공간.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싶으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 가서도
외관에 사진은 많이 찍는데 내부 공간은 들어가 보질 않아요. 근데 좋은 건축물은 내부는 정말 풍부하지만 외부는 굉장히 간략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된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건축물은 외부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부 공간은 굉장히 좀 가난한 풍요로움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간과 장소는 이 공간의 본질이 뭐냐? 결국 건물 안에서 건물, 벽, 바닥 이것을 자연과 분리돼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둘러싸져 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볼 때 이 둘러싸진 공간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 느끼는 공간. 이 건물이 땅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건설되면서 장소를 만든다. 우리가 어떤 대지에 집이 놓여지면서 그 주변이 되죠. 또는 나무가 있을 때 나무 주변도 장소가 됩니다. 우리 미술관, 또 우리 주택, 우리 아파트. 사실은 좋은 장소냐 좋은 장소 그렇지 않느냐, 의미 있는 장소냐 그렇지 않는가는 판단의 부분이지만 다 장소가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머무는 장소는 좋은 장소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집이란 것은 공간과 장소 개념으로 볼 때는 땅 위에 장수 위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렛 폰 마이스라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은 태양의 운동과 함께 변한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는데, 주택 공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건축가 루이스 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공간에 빛이 없으면 공간이 아니다. 화장실까지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결국 빛과 사람이 어떤 감지되고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태양의 운동과 함께 변하고, 장소는 인간의 운동과 함께 변한다. 이 장소는 사실은 사람과 관련된, 거기 머무는 사람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의 집, 시골집 속에서 아마 장독대라든지 그런 마당이라든지 또는 뒤안, 여러 가지 공간 속에 감나무 그늘,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소가 생각날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누가 논 경험이라든지 또 거기서 뭔가 놀이를 했다든지 이런 게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결국 자연과 함께 변하고 장소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상, 활동과 함께 변한다. 특히 이제 이 팔라디오 건축 사설을 제가 이제 이 팔라디오라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중세 이전의 어떤 그 정도 시절에 건축가이기도 하고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건축 사설을 썼어요. 그 전에는 이제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어떤 황제 밑에 있는 건축을 총괄하는 사람 건축 10사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팔라디오 건축 사서가 있는데요. 이 사서 속에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주택이 놓이는 장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집을 이렇게 설계 의뢰를 받는 사람 보면 땅을 사요. 근데 그 땅은 위치가 정해졌잖아요. 광주든 담양이든 장성이든 화순이든 이 땅 위치도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터를 잡는데 그 위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공간은 태양의 운동, 그 다음에 장소는 인간의 운동. 이 자연과 어떤 관계 속의 이 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사실은 터를 잘 잡는 것이 좋은 집을 만드는 감동이 있는 장소 공간을 만든 첫 번째 부분이에요. 땅을 덜컥 사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땅을 사기 전에 꼭 건축을 하는 건축가 또는 건축 디자인하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살지 말지부터 생각해서 집을 짓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도시든 자연이든 정말 땅의 위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팔라디오 건축 사서에서 주택이 놓이는 장소 이야기하면서 땅의 특성을 땅과 방 그리고 하늘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택에 갖고 있는 방과 그 방이 놓여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이 바라보고 있는 수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관계로 표현한다.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은 공간이고 그리고 그 방과 땅의 관계는 공간과 장소의 관계고 땅과 방과 하늘의 관계는 장소와 자연과 풍경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축가 세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건축의 어떤 철학적인 정말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이스 칸이라는 조금 이따 작품도 보여줄 텐데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그 펜실베니아 유펜의 교수였어요. 50을 넘어서 비로소 본인은 건축을 했고 책을 보지 않고도 건축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은 마음의 장소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키워드 중에 마음의 장소란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은 마음의 장소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 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또 나파엘 모네오라는 정말 현대 건축가인데요. 장소란 지면에서 이 건물이 뿌리가 묻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장소는 결국 땅이 아니면 장소성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모든 건설 행위에 불가피한 최초의 재료다. 그래서 제가 아까 땅을 선택할 때 또는 구입할 때 건축 설계라는 사람 전문가를 꼭 같이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결국 땅은 최초의 첫 번째 재료라는 거죠. 벽돌 나무가 아니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돌프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깥의 외관에 대한 어떤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부라는 거죠. 건축은 모든 집은 내부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형태, 외부, 자연 이것보다는 공간의 독립성, 그래서 바닥과 벽이 만드는 따뜻하고 살기 알맞는 내부 공간. 여기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내부 공간이에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내부 공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이 사람 중요한 중심에는 과거의 서양 건축은 거의 난로가 있었습니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중심이죠. 이 공간의 내부와 중심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이 루이스 칸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을 이렇게 해놓고 그 속에 더 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룸의 내용에는 벽난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은 과거에 있는 건축가들은 굉장히 우리 근대 건축 운동은 근대 미술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입체파라든지 데스트리라든지 여러 내용 중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공간이 굉장히 흐르기도 하고 유동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이후의 사람인데 이 집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은 중심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은 공간을 유의하고 느끼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뭔가 이렇게 자기 다양한 어떤 걸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삶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현대 건축에서는 집이 굉장히 공간들이 실험적인 공간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지는 것도 아마 그런 내용인데요. 실험적인 공간 그리고 드라마틱한 공간, 다이나믹한 공간 속에서 사람은 멋지게는 보이는데 그 속에서 삶을 산다는 거 이거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이죠. 그 공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심적 공간 속에서 사람의 어떤 심상에 이 공간감을 느끼고 내가 중심이다, 내 삶이 중심이다는 공간과 쇼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공간하고는 관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루이스 칸이 그린 공간의 중심성을 표현하는. 그래서 집이 우리는 그래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가에게 건축 설계를 맡길 때 집이 왜 박스야? 박스를 좀 탈피하지. 박스를 탈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결국 우리가 중심인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박스는 아니네. 사선을 써야지. 또는 공간이 원형을 써야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음식 중에도 많은 외식을 하죠. 밖에 여러 가지 국가의 나라의 음식도 있고 다양한 부분 계속 그 음식을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어떤가요? 집밥, 집에 있는 밥 항상 느끼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감이 있는 밥이죠. 사람들의 객지 생활을 많이 하고 고향을 떠나면 가장 그리운 게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벤트 홀 같은 멋지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마음의 공간과 장소는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장소란 뜻의 어떤 토포스라는 뜻인데요. 이 장소는
내가 어디 있고 어디 있었으며 또 어디에 있을 것인 걸 알려주는 곳이다. 이 장소는 주택이 뿌리를 내리는 터전이고 인간의 마음과 행위가 구체화된 곳이며 사실 인간과 역사를 맺는 자리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공간과 장소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례에 있는 그 운조루를 다녀오셨나요? 거기 가면은 그 운조루에 대한 집을 그 류주 선생님이 그 이제 과거의 집인데 그분이 무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건축을 그때는 이제 목수였겠죠. 최고의 목수를 들다가 이제 지은 집이 우리 구례에 있는 운조루인데 아마 남도에 아니면 우리 한국에 있는 민가로에서 가장 완결성이 높은 주택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구례 오미동 가두라고 있어요. 이 구례 운조루의 집을 짓는 아마 컨셉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가장 그 집의 철학적인 부분, 집이 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져 있는 내용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공간을 또 어떻게 넓혀가고 필연적으로 어떤 자기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또 그 공간과 자연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큰 자연 속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서양 건축과 한국 건축 또 서양 주택과 한국 건축의 차이인데 자 우리의 어떤 그 건축물은 집이 하나 있으면서 내부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가 집합화되면서 자연과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외적으로는 폐쇄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또 개방돼 있고 그런 관계가 굉장히 절묘하다. 외국에 있는 집들은 결국 경역이 있으면 울타리도 별로 없으면서 집이 굉장히 완결적이죠. 내부 지향적이죠. 근데 우리의 집은 작은 채들이 집합돼서 만들어진 집. 저는 이쪽 남도에 있는 종가 특히 이제 오늘 다 소개는 못하지만 구례라든지 장흥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집들이 결국 종가 과거에 있는 전통의 집은 결국 채와 채가 집합해서 만들어진 장소와 공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례 오미동 가도로 보면 무한한 공간에 노출되기보다는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어 나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주고 다시 그 공간이 자연과 연결됐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죠.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먼 본 노고단 산이 있죠.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 박스 속에가 안채도 있고요. 사당 제일 뒤에 사당이 있고 사당은 뒤에는 노고단과 연계. 그다음 오른쪽 가운데쯤이 안채가 있고요. 왼쪽이 사실은 운조루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죠. 운조루. 운조루는 구름 문자에다 새줬죠. 구름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아마 보면서 사색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창공을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먼 산도 보고 이 구름이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 운조루 아래에서 생각을 했던 자기를 되돌아보고 물론 여러 가지 이상과 또 자기의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곳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택 공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왼쪽은 이 로지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철학자인데 결국에 과거의 그 서양 건축의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그 바로크 로코코를 지나면 굉장히 화려해지죠. 막 쌍기둥이 생기고 장식화되는 거죠. 파리 판테온 같은 것은 황금이 그 극장에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기둥이나 열주나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필요 없는 장식을 많이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기에서 이 사람의 내용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두막, 프리미티, 원시의 어떤 형태로 가자 하면서 손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그림이 지극히 내부 지향적인 그림으로 봤어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부 공간이 중요하게 본 거고 우리가 있는 어떤 이게 구례가 있는 운조루에 있는 이 내부의 어떤 그림인데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진 그림인데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의 누에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채와 자연과의 사색의 공간이죠.
우리는 내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개념이고 특히 서양은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집이 터의 주택이 자리 잡는 내용도 개념이 어느 정도는 분간이 된다,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중심성과 유동성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은 유동성의 어떤 사례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중심성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공간과 장소를 볼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이든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어느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중심이 된 것 같고 주변이 소란스럽지 않고 이게 너무 아늑해, 안정돼. 마음의 장소,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가 공간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고 거쳐가고 산만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공간, 그 차이는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우리가 중심적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설계할 때도 그런 거죠. 정말 안정된 공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움직임을 만들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창을 팍 뚫어서 넓게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자 그러죠. 정말 창을 많이 뚫어갖고 시원하게 만들고 유리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은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벽입니다. 벽. 막는 거. 그래서 다 막으면 감옥이 되겠지만 어떻게 막고 트느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중심적이냐. 사람의 동선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 통해서 똑같은 집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평면이나 공간을 보면 이 공간은 중심성이 있어. 이 공간은 우리 사람한테 정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야. 이 공간은 여러 가지 흘러가고 움직임이 많은 공간이야. 산만한 공간이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공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흘러가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 중심적 공간과 유동하는 공간의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떤 또 시대적 변화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양동에 있는 수졸당 고택입니다. 미음자죠. 아마 이 자연이 엄청 좋은 공간에 이렇게 둘러쌌을까요? 그리고 가운데 그 비어있는 어떤 마당이 있죠.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사색이 이루어진 공간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수졸당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건축가, 승효상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마 유홍준 청장 과거에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그분의 집인데 그 개념을 중정을 만들어서 현대화시켜서 만든 개념이에요. 과연 그래서 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과거의 전통적 개념을 현대화시키는 어떤 주택 작품이었고 그 공간이 굉장히 작은 도시 속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마당 개념 그리고 중정 개념, 중심의 공간과 장소를 만든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이건 과거의 유물이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동의 수졸당도 그러고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관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향단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 집의 근원을 살펴보는 것도 집을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장소 개념의 부분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여진 그림은 해남에 있는 노구당이죠. 이것도 아까 수졸당처럼 강하게 이렇게 폐쇄를 시켰어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현대주택인데 이건 땅속에 조병수라고 하는 작가가 지하 땅속에 있는 미음자로 그냥 해서 땅속에 묻은 공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땅을 다루는 어떤 방법의 차이인데요. 대지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높여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약이 있지만 이 땅을 정말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비어있는 땅을 가득 내부 공간을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3분의 1만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3분의 2만 채워야 되는지 얼마만큼 채워야 비어있는 것과 또는 채워진 부분 그래서 비움과 채움에 대한 이야기가 생기는데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비움과 채움의 비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우리 얼굴이 있는데 눈, 코, 입, 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땅이 우리 얼굴이라면 이 속에 눈이나 코나 이런 기관은 하나의 우리 주택이나 이런 어떤 집이나 이런 게 된다면 얼굴에 비해서 필요한 곳에 크기로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의 위치에 눈이 있어야 되고 코에 위치에 코에 있듯이 집도 우리 얼굴의 땅의 어떤 면 속에 어떻게 위치를 잡아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들의 또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개념의 어떤 시대적 변화 중에 하나가 좌측에 있는 부분은 아돌프 루스의 뮬러 주택이고요.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스판데노의 판스워스 주택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오래된 거고, 하나는 굉장히 근대적이고 새로운 개념이고 현대화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나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선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거는 오래된 거야. 너무 한물 같아.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모던하네.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는 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시작할 때 모던한 걸 원합니까? 클래식한 걸 원합니까? 아니면 절충한 걸 원합니까? 다양한 가치가 있죠. 근데 과연 모던 클래식으로 우리가 가치를 구분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거기서 산다고 했을 때, 오래 거주한다 했을 때, 머문다 했을 때 삶을 받아줄 수 있는 배경은 어디가 더 적합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내용 중에 왼쪽은 아돌프 루스의 뮬러 주택이고 오른쪽은 램코라스의 보르드 주택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외부에 표현이 없는 거죠. 그냥 박스 건물이죠. 그 속에 창만 몇 개 있고 그 공간이 아까 말했던 오래된 전통적인 역사적인 공간이라면 오른쪽의 부분은 굉장히 현대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표현과 창문도 그냥 다양하게 자유롭게 원형으로 뚫어져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보면서 과연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해도 이 오래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간직해야 될 것과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될 것,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주택 사례, 이제 가장 오늘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주택 사례는 제가 이 과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운조루와 노구당, 그리고 해외 사례 중에 아마 세계 거장들이 이 주택 명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건축이나 주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주택의 영감이나 많은 교훈을 받은 아마 시대의 어떤 획을 걷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담겨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분 구례 운조루를 보여줬는데, 이 내용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이 구례 운조루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파의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림이 구례 운조루의 그 지형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운조루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구름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본다 이런 표현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운조루가 앉혀져 있는 제일 좌측에 있는 수공간의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행랑채라고 그러죠. 행랑채.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부분, 그 가운데 미음자의 제일 오른쪽 부분이 안채가 되고, 그 미음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운조루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은 이제 눈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사당. 그러니까 담장 속에 사랑채, 행랑채, 안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마당을 갖고 있는 거죠. 행랑마당, 사랑마당, 앞마당. 앞마당 가운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뒷마당, 그 다음에 사당마당, 영역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중요한 부분은 집이 놓여지는데, 사실 현대 집을 짓는다 했을 때는 이 땅에다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어져 있는 이 땅, 터와 채가 관계 있고, 채와 채가 집합되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런 어떤 그 운조를 비롯해서 노구당이라든지 또 장흥에 가보면 뭐
5원 주택, 전제 주택, 과거 주택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그 속을 보면서 내가 집을 짓는다면 땅 위에 집을 한 채 딸랑 지지는 않겠다. 독립적으로 한 채를 짓지 않겠다. 이 땅의 존재를 어떻게 나는 조각하듯이 짓겠다. 저는 집을 못 짓으면 진다 그러면 이 땅하고 채와 채의 집을 어떻게 집합화시킬 것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티슈란 말을 써요, 영어로는. 공간 조직. 우리가 이제 사람도 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가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현미경을 보면 질서 있게 조직되어 있죠. 이 땅이 조직되어 있는 것. 현재 보면 그 오른쪽에 그 도면을 보면 제일 앞에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도 이제 동과 서가 있죠. 그 사이를 대문을 뚫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랑채가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랑채가 그 도면에서 보면 사랑채가 운조루예요. 그 부분에서 자연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안방 채가 하나 있고 제일 뒤에 안채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 제일 끝에가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진 이 그림은 안채 앞에 있는 앞마당이죠. 사실은 앞마당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대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거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결국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둘러쌌지만 하늘이 열려 있고 그런다 해서 이게 그 폐쇄적 감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내부 공간 속에서는 밖을 바라다 보게 돼 있었어요. 지금 보여진 그림이 운조루의 하나의 아까 사랑채 중에 이 공간이 운조루입니다. 운조루는 전체가 운조루가 아니라 이 공간이 하나의 누다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바깥 주인이 이 외부를 바라보면서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글을 읽고 사색하고 느끼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조루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지만 아마 영조 시대라고 추정하는데 아까 말한 앞에 있는 일자형의 그 사랑채 또 안채가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나와요. 극률의 어떤 미학이 나옵니다. 타인능해라고 타인능해. 다시 이야기하면 그 바깥 아마 사랑채에 목주, 뒤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려우니까 쌀을 거기다 담아놓고 굶어가는 사람들, 그 민가에 굶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열고 쌀을 가져가게끔 하는 게 타인능해예요. 다른 사람이 마개를 벗겨가지고 열어서 굶지 않을 만큼 가져가게 하는 거. 그게 타인능해 정신을 추구했던 집이 운조루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이런 집들 속에는 의병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아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안채 속에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부엌인데 이 밥을 하는 내용이 굴뚝이 없었어요. 굴뚝이. 왜냐하면 굴뚝이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가지고 굶주리는 어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배고픔을 느끼니까 연기가 안 나가게 해서 가장 낮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배려의 정신인데 저는 이 그 부엌에 있는 내부에 이렇게 땅바닥에 빛이 들어오면서 이 공간, 이 부엌 공간도 나름대로 이 공간감이 있다. 저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떤 표현하지 못한 정말 그 사대부의 어떤 그 부엌의 정신과 공간의 어떤 느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정신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남의 노구당입니다. 이 노구당은 사실은 마루와 처마와 그다음에 이 앞에 처마를 받치는 어떤 기둥 속에서 비어있는 이 내부 공간이 여러 가지 그 빛과 계절의 어떤 자연적인 요소들이 떨어지면서 느끼는 곳. 실제로 아까 운조루처럼 여기는 또 다른 형식의 조직을 만들고 있죠. 주거 공간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릴 듯 막히듯 열리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마루와의 마당과의 관계, 안채와 마당의 관계, 사이사이에 열리는 공간. 결국 왜 우리는 이런 어떤 외부 공간을 채우지 않고 비었을까? 결국에는 내부의 방과
외부의 어떤 마당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과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공간이었지 않는가. 이게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도 당연히 그 규율 정신이 있었고 많은 그 백성들한테 기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까지가 이제 우리 전통 건축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적인 것 때문에 해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분위기가 바뀌죠. 이 국외에 있는 근대주택의 공간과 장소에, 이 사람은 미스판데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에 있다가 그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IIT에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가장 대작, 우리가 정말 우리 근대 건축에 가장 획을 그었다고 하는 주택이 하나 있다면 아마 판스워스 주택입니다. 이 판스워스는 의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미스판데 노예는 요즘 같으면, 한국에서는 건축가가 별로 대접을 못 받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건축가는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뭐 돈은 많이 못 벌지 모르지만 그 주인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여서, 의사, 판스워스 여사라는 의사가 미스판데 노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집이 어떤 느낌인가요? 굉장히 이 미스판데 노예의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Less is more, 영어로 Less is more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풍부한 것이다.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인 같죠, 시인. 많은 어휘가 있는데 함축적으로 가장 엑기스로 표현하는 분이죠. 또 이분은 정말 그 더 이상 붙여서도 떨어서도 안 되는 그 자체까지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기둥 하나까지도 있어야 할 곳, 있을 자리에 필요 없는 건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고, 레스 이스 모어. 그래서 주택도 정말 깔끔한 기둥 8개, 앞에 4개, 뒤에 4개, 판 2개로 집을 만든 사람이죠. 여기서 어떤 삶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도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 판이 있고 뒤에 판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기둥이 뒤에 4개가 있고요, 아래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의 벽이 없죠. 약간의 뭐 화장실 정도나 벽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픈 플랜입니다. 이런 공간을 이 판스워스 여사한테 이제 들어가 살아라 했는데, 내부로 보면 이런 공간이죠. 오른쪽에 침실도 보면 정말 원룸이어서 그냥 가구, 고정된 벽이 아니라 목재로된 벽 속에 침대가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 판스 여사가 이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집을 이렇게 설계해주고 건축가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사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총장님 댁이었는데, 여기는 자식 생활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 갔더니 누가 소파를, 좋은 소파를 선물했다고 큰 거를 가득 채워놨더라고, 집에. 자식, 그러니까 비어있은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했더니, 우리 입식 생활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큰 풍성풍성한 소파. 그거를 딱 채워놔서 있는데 방이 가득 채워가지고 여백이 없는 거죠. 이렇게 깔끔한 판스워스 주택이, 판스워스 여사도 이제 골동품도 모았고, 아까 말한 대로 소파도 들어놓고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미스판데 노예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엄청 화를 내면서 모든 것을, 에피소드인데 바깥으로 던져버렸대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별을 했다는데,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인데, 정말 이 좋은 공간에 이 삶이 정말 깨끗하게 정연하게 살아야 된다고, 레스 이스 모어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삶이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이 미스판데 노예가 근대 건축가 대가죠. 이 사람들은 베스타라고 하는 대가들이 실패한 사례라고 그럽니다. 집을 설계해 준 사람은 그 사람 삶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보면 자기 집은, 이런 집은 진짜 아까 이제 보여주다시피 이건 집이 아니라, 어떤 비평가는
예술품이다. 하얀 신전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 집에 한번 며칠은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며칠은? 아마 이 집은 오랫동안 거주하기는 어려운 공간이죠.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장 기능적이고 깔끔하고 예술품 같은, 우리는 이런 어떤 집을 지금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집은 또 빌라 사부아라고 프랑스에 있는 느꼬르비제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 어떤가요? 이게 하얀 상자 같은 집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죠. 느꼬르비제는 여러분 잘 아는 필로티, 아래 기둥이 지금 상자를 받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상부에 있는 인면, 이 창이 깨끗하게 떨어져 있죠. 수평으로. 또 이 속에는 램프라든지 또 위에는 옥상정원. 그리고 이 사람은 근대 건축의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옥상정원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한 거 있어요. 메신, 기계, 살기 위한 기계. Machine for Living이라고 하는 살기 위한 기계를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집이라는 건 살기 위한 기계다. 이 살기 위한, 이 잔디밭에 살짝 떠 있는, 정말 우주선처럼 백색 건축이 살짝 떠 있는 그런 집을 이 사람이 만든 집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래는 필요한 어떤 기능 말고는 필로티 띄워져서 아래가 차고가 되는 겁니다. 필로티 아래 차를 넣는 거. 이제 가운데 있는 램프를 타고 오면 2층에는 주로 이제 생활 공간이 되고 그 위로 올라오면 옥상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파가 이 지금 필로티 아래에는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램프를 타고 올라가요.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는 자연을 내부 안까지 램프로, 계단으로 끌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램프로 타고 올라오죠. 내부에 계단도 있지만 램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중요한 가치 중에 건축적 산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그런 내부 홀이 그런 느낌이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건축 공간에 사람이 움직이면서 느끼는 감동. 그러니까 아까 중심적 공간은 머물면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느끼는 감동이에요. 참 여기에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주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빌라 사부아는 정말 집이 저택이니까 램프가 있지만 램프는 보통 만들기 힘들잖아요. 계단이 있죠, 계단. 참 계단이 뭘까, 주택에서. 층과 층을 연결하는,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수직 어떤 요소거든요. 이 계단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택의 어떤 느낌을 만드는 부분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기능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동생이 길면 굉장히 혼났어요. 동생이 길면. 동생이 길면 이렇게 동생이 길면 사실은 넘어져 쓰러져서 피곤해서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이야기는 뭐냐면 긴 동선이 있어도 좋다. 긴 동선. 긴 동선이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과 같이 느끼면서 이런 게 좋다고 그러면 집이 뭐 10m 걸어가는데 쓰러지거나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길면 동선이 불합리하다. 요즘에는 길어도 느끼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길더라도 집이 좀 넓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바로 옥상에 올라오는 계단이라든지 올라오면 이런 옥상 정원이 생겨요. 이 옥상 정원은 조금 이따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 루이스 바라간의 옥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집은 굉장히 근대 건축 주택으로 굉장히 기능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한 사람을 담아내는 기계였어요. 손색이 없는 것이죠. 이런 어떤 내부 공간은 이런 공간이죠. 수평으로 쫙 떠져 있어서 그 전까지는 집을 지을 때 중력의 이런 관계 때문에 다 돌이나 벽돌로 쌓아서 있기 때문에 이게 수평창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이 벽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집의 어떤 구조가 나왔냐면 기둥이나 이런 보로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바깥쪽은 힘을 받지 않는 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볼륨으로 건축, 입체로서 건축이거든요. 과거에는 질량으로 건축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뭔가 땅 위에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부분을 쌓아 올려서 만든,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근데 이 빌라 사부아는 뼈대를 만들고 바깥의 벽들은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미 있었죠. 목조건축에 밑에 주초부터 기둥해서 보 엮고 석가래하고 지무하고 벽은 사실은 힘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이미 건축이 진일보 하는 곳이죠. 단순히 그 우리가 상 있잖아요, 상 만드는 개념이 바로 가구식 구조죠. 뼈대를 만드는 구조죠. 근데 이 지금 빌라 사부아는 이 르크롭이라는 사람이 이 사부아 주택의 뼈대 구조를 처음으로 도미노라는 이론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게 나온 게 빌라 사부아의 수평창입니다. 이 수평창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가요? 아까 유동성과 중심성을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느낌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동하는 공간, 이 사람의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락수장이라고 하는, 락수장은 폴링 워터죠. 물이 떨어지는 곳이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물이 떨어진 계곡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수맥이라고 별로 좋지 않을 건데, 미국에 있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은 정말 주택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주택 작품이 엄청 많은데,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이 유기적 건축, 그러니까 자연과 집과 집의 전체와 부분, 이런 관계 속에서 자연을 어떻게 집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건축가가 락수장입니다. 그리고 수평선과 메스, 이 사람의 어떤 관심은 이런 어떤 첨화, 이 사람은 일본까지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제국 호텔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대지진이 났을 때 제국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평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집들이 이렇게 벽이 다 터져 있죠, 옆구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공간이 폐쇄적이냐,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는가 보려면 이 벽 자체가 꺾어진 부분이 터져 있어요, 사이사이가. 그래서 전체가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벽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집을 설계할 때 벽을 없애라, 창을 많이 해라, 개구부를 많이 해라, 이것도 좋지만 공간이 안정적이고 구심성을 가지려면 벽량이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 설계를 할 때 우리는 바깥을 시원하게, 아까 판스호스 주택 보셨죠? 유리 형태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지, 벽과 개구부가 절묘하게 균형,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이 집은 그야말로 유동하는 공간의 극치예요.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아까 판스호스나 빌라 사부아나 락수장, 이거는 집을 락수장이라고 하지만 카우프만 주택이라고 하는데, 카우프만 씨의 집인데, 집 자체가, 왜냐면 자연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도를 했겠죠. 모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평선도 나오면서 밑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공간 하나하나가 이 내부조차도 여기에 이제 외부의 어떤 수평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벽난로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과거의 벽난로가 중심에 있었던 것보다는 측면에 있어요. 내부에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옥의 정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주택 중에 이 보르도 주택,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보여줬죠. 램코라스라고 하는 현대 건축가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프로듀서라고 했나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땅 지하부터 아랫부분을 트고 위에다 집을 놔뒀는데, 위에가를 보면 지금 빵빵빵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뚫어졌을까요? 동글동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모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아래에 이렇게 마당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아래는 필로티로 이렇게 띄워져 있고, 상부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원형 창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을 건축가 때, 이 램코라스 때 의뢰할 때는 부부가 있었는데,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장애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집 한가운데에 리프트를 만들어요. 지금 한가운데 보이는 왼쪽 그림 리프트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1층부터 위까지를 도서실을 만듭니다. 그 리프트를 타고 책을 볼 수 있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제가. 근데 이 오른쪽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몸이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었나 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 큰 벽을 만들어내고 리프트가 있고, 이 내용은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그 사용자의 거주자의 행태 또는 상황을 잘 설명한, 아까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고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의 특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거실 같이 이렇게 있죠. 작업실과 거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외관에서 보여지는 동글배기 창 있죠. 동그란 창. 왜 이런 창이 높이도 다 틀리게 우리 음악에서 음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은 밖으로 많이 활동을 못 나가기 때문에 집이 하나의 자기 아지트처럼 많은 그 심심함, 지루함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집을 만들었다 그래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거주자를 위한 기능적이고 그 사람의 특성을 반영한 정말 이것도 대작의 작품인데,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든 거죠. 아까 빵빵빵 뚫어진 공간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어떤 풍경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 중에 이제 일본의 건축가인데요. 안도 다다오,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미요시 주택, 이 주택 하나로 이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세상에 뜨기 시작합니다. 뜹니다. 이 집은 정말 박스예요. 박스인데 오른쪽 왼쪽 집이 두 칸, 위에 두 칸, 그리고 가운데 계단과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만 열려 있어요. 하늘로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그 일본의 세장한, 아주 그 세장이란 말은 폭이 좁고 깊이가 긴 그 땅 위에 이제 집을 이렇게 협소하지만 이런 명작이 나올지는 몰랐죠. 그것도 특히 뭐 디자인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앞뒤 공간 두 개를 쌓아 올리고 가운데를 계단하고 연결 브리지로 만든 거죠. 자, 이런 집입니다. 도시 속에 있는 집이죠. 이 왼쪽에 있는 그 개구부가 있죠. 왼쪽에 있는 개구부의 그 문이 대문입니다. 아무런 벽 자체에 표정이 없죠. 측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고, 안도 다다오는 원래 그 권투 선수였지만 가구를 만들었어요. 특히 일본의 그 시공하는 기술은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노출 콘크리트를 정말 이 사람 표현으로 보면 비단같이, 노출 콘크리트의 벽에 빛이 떨어지면 하나의 비단 같은 그런 어떤 찰랑찰랑한 맛이 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가운데가 지금 보여지는 가운데가 연결 브리지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림에 그게 앞뒤 공간을 연결하는 브리지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은 계단과 연결 브리지가 있고, 여기는 비와 눈이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 속에 세장한 땅을 어떻게 하늘과 계절감을 느끼는 그 공간을 만들고 기능성을 확보한 것에 대한 굉장히 명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 공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아까 말한 1층, 2층, 2층, 3층, 뭐 1층, 2층, 1층, 2층 연결 부분인데, 이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 자연과 그 다음에 계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이 가운데 공간에 담으려고 했던, 그게 아주 돋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어떤 내용 주택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의 공간과 장소,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하면서 기존 주택에 담겨 있어야 될 것과 차별화된 그 무엇은 무엇일까? 결국 공간과 장소에 이 사유라는 어떤
사유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느끼고 추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아마 건축의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로만 피셔 주택을 먼저 시작합니다. 피셔 주택은 박스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숲에 있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도시 속에는 이런 집을 구현하기 힘들죠. 아마 안도 다다오 정도 주택이나 가능하겠죠. 이 2개 주택은 이 사람이 어떤 굉장히 평범한 어떤 형태의 평면과 집을 만들지만 내부 공간의 어떤 그 방이라든지 또 실이라든지 중심적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적으로는 2개 덩어리가 45도로 이렇게 오른쪽 도면을 보면 2개가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이런 집을 그린다면 참 요즘에 제가 이제 건축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또는 이 건축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거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너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집이 비틀어져 있어 그러는데, 왜 비틀어졌을까요? 이게 침실과 거실이 아마 남북 남동으로 비틀어져 있으면서 이 2개의 진출입 공간의 관계.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집이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전통 주택에서 채와 채가 있듯이 이 불규칙한 덩어리들이 만나서 만드는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그 건물 주변에서 이런 그 멘트가 하나 좀 있던데, 공간은 360도다는 거죠. 우리는 집을 지으면 정면, 배면, 뒷면이죠. 측면으로 그러는데, 사실 공간은 어느 곳이나 다 중요한 거죠. 아마 이 자연 속에 하나의 덩어리가 나와서 정면과 뒷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면, 뒷면이 없는 그 주변에 장소를 만들려고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속에 2개의 박스 중에는 작은 공간과 주가 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지금 까맣게 표현된 부분을 보면 벽난로죠. 그래서 큰 공간과 작은 공간에 유의계가 분명합니다. 유의계가. 하이어라키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이 모델에서 봤다시피 바깥의 자연과 격리하고 구분하는 거 있지만, 너무 자연을 아까 느크로비제의 어떤 사부화 주택처럼 끌어들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락수장처럼 바깥과 연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만들었는데 이 외부의 인명과 내부에서 외부의 자연의 관계를 또 다르게 설정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크고 작은 공간, 2개의 박스 속에서 크고 작은 공간에 큰 공간 2개를 만들었어요. 그 속에는 벽난로도 있고요. 이 피셔 주택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살면서 건축가에게 엄청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지금 보여지는 어떤 거실, 벽난로 있는 거실, 그 속에 다른 어떤 지금까지 본, 이 사람보다 앞서 산 사람들은 아까 판스워스 주택이라든지 굉장히 르꼬로비라든지 보면 벽을 얇게 하고 창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둔탁한 벽과 공간의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공간과, 그리고 집이 굉장히 클래식에 가까울 정도의, 근데 이 공간에 아마 마음의 공간, 이 방이라는 마음의 장소에 방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는가, 그 중심적 공간을 확보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창문 모양도 안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바깥에 자연스럽게 자란 그 자연과 관계를 정말 내부의 인테리어를 따로 없이 내부 공간화 시켰다는 것, 외부 형태와 내부 공간을 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식당에서 보여지는 모습, 곳곳에 어떤 그 자리와 외부의 관계, 정말 간단한 어떤 그 격자로 만들어진 2개의 박스가 이런 풍부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짓거나 설계를 의뢰하거나 집을 지을 때 어떤 형태가 기하학적이라 해서 좋은 게 나온 건 아니고요. 정말 간단한 박스 속에서도
많은 풍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집의 내부 공간과 외부의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봤던 여러 공간보다 한 수 높은 우리가 공간과 장소에 새로운 가치를 표현했다. 사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했다 생각이 들고 이 로만 피셔하고 이 루이스 칸하고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이 작은 덩어리를 만들고 정말 만족스럽게 자기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어떤 가치를 둔 게 이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정말 훌륭한 마음의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루이스 칸의 애셔릭 주택이에요. 이 집도 박스입니다. 이 박스 속에 지금 이 모습인데 외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창 모양도 아까 로만 피셔 주택과 비슷해요. 근데 어떤 공간이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단순한 평면이지만 대공간 두 개가 지금 있어요. 가운데가 계단이 있고 작은 공간들은 옆에 있어. 그래서 이 어떤 박스 속에서 공간의 어떤 확실한 공간의 중심적 공간과 확실한 공간의 크기,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부차적인 공간으로 표현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관에 대한 내용도 창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격자 체계에 의해서 필요한 어떤 외부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데 큰 통창과 작은 어떤 창의 관계, 뒷모습의 관계, 진입구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작은 메스 덩어리와 평범한 어떤 조형적인 것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게 1, 2층 빵 뚫어져 있는 거실 공간이죠. 거기에 벽난로가 있고 이 공간 자체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만든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탁, 계단 올라가는 공간, 그리고 어떤 2층의 홀, 침실 공간, 오른쪽에 있는 침실 공간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뭐 액자도 있고 공간이 있지만 바깥에 있는 뚫어져 있는 모습의 개구부와 천정과 벽 속에서 이 공간이 저는 여기에 이 편안함, 아늑함, 안식처, 어떤 장식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또 공간에 대한 장소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례는 제가 마지막 사례인데 저는 루이스 칸 다음에 이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이제 멕시코 건축가이면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공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과 장소, 특히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건축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림은 옥상 정원을 표현한 거고요. 이 바라간은 자기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이 1층, 가운데 있는 도면이 2층인데 자기 사는 집과 그 다음에 자기 작업실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만든 집이고, 뒤쪽에 있는 뭐 나무처럼 그려져 있는 부분이 정원이죠. 멕시코 시티의 전면 앞에 있는 밑에 부분이 도로고, 도로 부분에서는 이렇게 집이 막아져 있는데 뒤로 가면 큰 정원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간과 외부에 있는 정원이 일체가 돼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 정원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큰 나무들이 자기 그 건물 집에 그림자 지워지는 어떤 모습들, 낙엽이 뒹구는 모습들, 그 낙엽 속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슬이 맺히는 모습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연은 스스로 크고 성장하는 곳이고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정감 있는, 그러니까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집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 아까 이제 계단을 어찌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캐톨릭 신자였지만 난간도 없이 계단, 저희 폭이 한 1m도 안 되는 폭에 이렇게 2층 올라간 부분인데, 빛이 들어오고 화이트 벽에 이 식탁이라고 내 있는 어떤 나무도 굉장히 거칠지만 바닥, 벽, 계단 속에서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그 선비, 그 다음에 종교로 갖고 있으면 청교도적인 이런 공간이 과연 어떤 공간으로서 장식이 없고 가식이 없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은 어디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장소, 자기들 되돌아보는 공간, 한 수준을 넘는 거죠. 가장 편안함과 기능적인 공간 속에서 또 마음의 장소에서 다시 나가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공간까지 이어진다는 것. 가장 또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십자창. 이제 그러니까 후적 뒤에 있는 정원 속에서 이 공간은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큰 거죠. 그 속에서 내부로 들어오지는 이 십자창. 우리 같은 십자창이 이렇게 얇게 만들지도 못할 거예요. 이 전체 유리를 잡고 있는 바를 넣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얇은 십자창에 자연을 간섭하지 않으려는 공간과 그 내부화된 공간, 여기에서 떨어진 빛,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작업실과 자기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데 그 가운데가 서재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속에서 벽이 이렇게 트여져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 아까 십자창이 이렇게 멀리 보이고 서재가 있고 계단이 있고 1층 올라가는 공간, 빛이 떨어진 공간. 여러분들은 이 집은 외관상에 어떤 특별함도 없습니다. 내부에 어떤 좋은 재료도 없어요. 근데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이 속에서 그 건축가가 자기 어떤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공간의 분위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집을 만들 때,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비싸고, 물론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짓는데 많은 제약이 있죠. 그렇지만 집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마 한국 사람 집들이 가장 화려하다 그래요. 좋은 재료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가장 소담한 재료로 그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면, 자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에다 마음을 줄 수 있다면, 또 그 어떤 장소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어떤 집보다 한 수준 높은 자기를 성찰하는 곳의 어떤 루이스 바라건의 집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재입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아까 루이스 칸과 루이스 바라간,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마음의 어떤 장소, 안식처, 정신적 공간, 고요함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서재 부분이고요. 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벽,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빈티지도 있는 것 같고, 역사성도 있는 것 같고, 전통성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사람은 기계적인 편안함만은 아니라 감정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이모셔널, 이 사람은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그 명물은 옥상 정원입니다. 이 사람 집에 옥상 정원을 감옥처럼 2m 이상의 이런 벽을 세워요. 거기에 이제 지금 컬러는 멕시코 색깔이죠. 거기에 이렇게 벤치가 있고 반대편에는 말이 지나가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본인은, 우리 같으면 아마 옥상 정원은 한 1.2, 1.5m 넘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바베큐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 속에서 자기의 사색하는 공간, 가장 루이스 바라간의 집의 걸작의 최고봉은 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만 자기 피난처고 자기 안식처고 자기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명명했다는 거. 집에, 주택에 하나쯤은 그런 공간과 장소가 있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원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정원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은 집에 있는 내부 공간이 아니라 아까 십자창에서 바깥 보여지는 이런 공간들, 여기에 작은 집기가 있고 물도 떨어지고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덩굴이 있듯이 이런 공간 자체가 내부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공간 자체는 결국 시간이 오래된 마음의 장소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례를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 대한 성찰이라는 어떤 주제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짓는다는 표현은 이제 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밥집,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건축은 빌드 컨스트럭트인데 그럴 노래를 쓰는 거죠. 이름을 짓듯이 밥을 짓고 노래를 짓고 이름을 짓고 시를 쓰는 부분에서는 그냥 짓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반드시 찾는 거죠.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집도
그 의미를 반드시 찾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의미 부여도 하고 또 자기 표현도 하고 거기에 뭔가를 담으려고 한다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땅, 소요실 규모, 가족, 기능, 안전, 형태, 인테리어, 비용, 기간 몽땅 말하는데 이건 기본이지만 이거에 우리는 집을 지으면서 너무 매달리고 있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가져야 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기에는 집을 짓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이라면 30, 50에 머무는 정도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집에 담긴 감동. 결국 저는 마지막에 사유의 공간과 장소. 집은 반드시 그 사람 사는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이 공간과 장소는 두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고요. 공간과 장소 중에 공간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형태미, 공간미, 장소미 있는데 사실 건축이나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센스 오브 플레이스, 공간감, 센스 오브 플레이스, 장소감. 공간성과 장소성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예술품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별되는 건 뭐냐면 그 공간 속에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장소 속에 사람의 행위와 활동이 담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조각이나 회화나 다른 미술과 관련되는 것은 다른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 내용에 우리가 이제 감, 느낌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공간과 장소의 표현을 집의 중심성과 장소성으로 요약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저는 중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집의 어떤 옥의 공간과 내부의 관계는 장소성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간에 대한 감정 중에 이런 어떤 느낌을 담으면 좋겠다. 정신적 공간, 친밀한 공간, 성찰의 공간, 정감 있는 공간. 이 네 가지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담는다. 어떻게 담는가?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그리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 경우, 없는 경우는 건축가에 대한 의뢰,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공간을.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루이스 칸처럼 박스 속에서도, 루이스 바라완처럼 옥상 정원에서도, 그리고 외부 공간에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그것은 전문가 영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이 공간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 공간을, 그런 어떤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공간에 살 것인가, 어떤 분위기와 느낌을 만드는 곳에 살 것인가의 부분이고요. 장소의 감정은 중요한 키워드, 마음의 장소, 사색의 장소, 안식처, 고요한 장소, 자연과 일체감, 풍경과 자연과 집과 외부가 일체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는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성찰할 때 이런 집에 대한 꿈을 꾸고 실현을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보여준 상업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이고 편리함만 추구한 공간에서 또 다른 집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